주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되는 것이죠. 정한 선생님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를 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흑역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나의 휴먼 레코드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방정환 선생님 이야기를 마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행사 같은 것을 어린이를 위해서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뭐 어머니 대회, 아버지 대회, 뭐 동화 구연 대회, 뭐 등등 그런 공연들을 엄청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교통 사정이 열악한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를 위해서 힘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어린이라는 잡지도 입소문을 타고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안티 세력이 늘어나기 마련이죠. 그 어린이를 위한다는 그 명분, 그 출발점은 같았지만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그룹과 무상계급의 해방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그룹이 양분이 되어서 이제 대립하게 되는데요. 1925년이 되자 이제 무상계급 소년운동단체, 그러니까 그 좌익 쪽에 있는 5월회라는 것, 그 다음에 방정환의 주축으로 하는 소년운동회로 이제 분열이 되어서 1926년부터는 아예 그냥 어린이날 행사를 따로 치르게도 되죠. 이 두 파로 갈리었던 이 소년단체는 잠깐 뭉치기도 하지만 역시나 다시 분열되어서 나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방정환은 이때 이 소년운동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또한 1928년이 되자 이제 5월 1일 날은 메이데이다, 노동자 날이다 라고 해서 어린이날을 첫 번째 주 일요일로 변경해라 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평일에 어린이를 불러 모아서 이런 행사하지 마 라고 탄압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린이날은 5월 1일이 아닌 5월 첫째 주 주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일본은 1937년이 되자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모든 행사와 집회를 금지시켜버립니다. 그가 만든 어린이라는 잡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가 자신의 글을 기고할 당시 다양한 필명을 사용했는데요. 되게 웃기고 재밌는 필명이 많아요. 예를 들어 소파, 목성, 북극성, 물망초, 몽곤초, 몽중인 등등등. 뭐 그 외에도 지읒, 히읗, 생, 잔물, SP생, 길동무, CW생, 깔깔박사, 잠수부, 은파리 등등. 네, 진짜 너무 많아요. 여기서 몇 개만 해석을 해보자면 지읒, 히읗생은 정한생의 자음을 딴 거죠. 그리고 소파는 그의 호였고요. 근데 이 소파를 영어로 하면 SP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잔물은 한자어로 소파를 직역한 것이죠. 아무튼 그 어린이라는 잡지를 창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떠한 대단한 모험이었는데요. 물론 최남선이 그 전에 소년이라는 잡지를 창간하긴 했지만 이렇게 대중적이지 못했단 말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제 위한다는 개념이 없었고 그저 아이를 많이 낳아서 노동력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낳은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돈을 주고 잡지를 사게 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어요. 어린이 잡지를 구매하는 거는 부모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잡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른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 그 여러 방면으로 방정하는 노력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과학, 상식, 뭐 경제 이런 교양 기사를 싣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잡지를 야학당에서는 교과서처럼 사용하기도 했고, 또한 어른들도 자신들이 먼저 읽어본 다음에 또 아이들에게 주었다고도 하죠. 이 어린이 잡지는 점점 입소문을 타게 돼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웬만한 일간신문 발행 부수를 따라잡을 만큼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 당시 잘 나가는 일간신문 발행 부수가 한 5만 부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방정환의 어린이 잡지는 3만 부를 찍었다고 하죠. 대단한 거죠. 10만 독자 소년들이여 뭐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그런 문구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 방정환은 어린이들이 잡지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떠한 퀴즈도 만들어서 독자란에 참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뭐 특별 부록으로 세계 일주 말판놀이, 뭐 금강산 게임 말판 이런 것들을 뭐 넣어서 독자들을 늘려나가죠. 그 당시에 이제 완전 희귀 아이템이었는데요. 이것들은 이러한 부록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그는 뭐 프랑스, 일본, 미국 등등 그런 잡지들을 다 구독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부수는 올라갔지만 정작 적자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죠. 또한 그는 독자 초청 행사를 자주 열고 그 자신이 전국을 막 순회하고 강연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대요. 방정환 선생님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뭐 성공한 크리에이터의 삶을 사셨을 듯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잘 팔리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 유치장과 깜빵을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죠. 조선총독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웃긴 거는 깜빵에 갇혀서도 정한 선생님이 너무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니까
간수들이랑 죄수들이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집중을 해서 잘 듣는 거야.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감정이입한 나머지 눈물도 흘렸다고 하죠. 어떠한 간수는 심지어 나가지 말고 여기 좀 계속 있어라 라고 말을 했다고도 하죠. 오죽했으면 그 일제시대 때 그 유명한 미화경부 김두한에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방정환이라는 놈이 흉측하지만 밉지만은 않은 데가 있다. 그놈이 일본 사람이었으면 나 같은 경부 나부랭이한테 불려 다녔겠냐.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아무튼 그는 이런 식으로 몸을 불사르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는 1928년 세계에서 20여 개 정도의 나라의 어린이가 참가하는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를 개최하는데요. 그의 작품은 번안물이 대부분으로 작품의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에서 번역을 잘해서 냈다고 하죠. 그는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를 준비하는데 자신의 인생 후반부 4년을 거의 다 쏟아붓습니다. 이 세계 각국이 참가하는 국제전의 성격을 띤 전시회인데 그 식민지 치하에서 개인이 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죠. 지금처럼 뭐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어가지고 빠르게 뭐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도 아닌 1920년대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가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주 코피를 쏟고 자다가 잘 깨기도 하고 극심한 피로를 자주 느끼는데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일을 하죠. 당시 개벽사에 대한 천도교의 재정이 끊긴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것의 재정도 힘을 써야 했고 어린이 잡지 편집도 해야 했고 동아구연대회 각종 강연회 다니고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쉴 새 없이 일벌레처럼 일을 한 거예요. 그는 결국 이제 신장염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때 자신이 여기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때는 몸 상태가 더 초반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문안을 왔던 지인들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몸 상태가 극심하게 나빠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잠시 정신이 들었을 때 그가 뭐라고 잠깐 중얼거리는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제는 가야겠어. 문간에 마차가 와 있어. 말도 새까맣고 마차도 새까만 마차야. 난 저 마차를 타고 가야 해. 그러니까 어서 내 가방을 갖다 주게. 이런 마지막까지 되게 순수했죠. 오늘날까지 이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장남과 그리고 둘째 아들과 셋째 딸 그리고 겨우 4살이 된 막내딸도 있었는데요. 그의 나이가 고작 33이었단 말이죠, 이때. 1931년에 그가 죽었는데 방정환의 부인은 1991년까지 장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90세까지 60년을 더 산 셈이에요. 그 시간 동안 그 4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고 돈 벌고 뒷바라지하고 정말 그 부인도 녹록지 않은 삶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너무나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애쓰느라 정작 자신의 아이들의 곁에는 오래 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정환 선생님은 당시 키가 162에 체중이 한 85kg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비만인 몸인데 그때는 이제 비만인 사람도 없었고 그것이 이제 관리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병을 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는 죽기 직전에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정신이 잠깐 돌아왔을 때 동료들에게는 일을 많이 하라. 그리고 장남에겐 공부를 열심히 하라. 마지막으로 어린이를 부탁해. 라고 하고는 만세 삼창을 두 손으로 이제 머리 위로 들 것 같은 그런 포즈를 하다가 이제 죽었다고 하죠. 아마 이제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는 동무라는 말을 좋아했고 어린이를 사랑했으며 안데르센을 존경했다고 하죠. 복사꽃을 좋아했고 빙수를 즐겨 먹었으며 바다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다고도 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일 때문에 매일 근심 걱정에 시달렸지만 항상 유머를 잃지 않았고 재미있는 글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는 동료들에게 남은 일을 부탁했으나 그가 죽은 다음 해에 바로 어린이 잡지가 폐간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작품들과 어린이날 기념일은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니 하늘에서 만약에 보고 있다면 자신의 짧았던 그런 삶을 또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는 어린이 잡지의 독자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글쓰기 공간을 내어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덕에 훗날 아동문학가들을 많이 배출하기도 했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서덕출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봄편지라는 그 당시 어린이였을 때 쓰었던 글이 너무 좋아요. 한번 소개를 해보면은 연못가에 새로 핀 버들잎을 따서요. 우표 한 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면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조선의 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너무 좋죠.
서덕출이라는 어린이는 5살 때 대청마루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친 것이 척추로 번져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대요. 그래서 정규 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 그에게는 오직 어린이 잡지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의 글을 잡지에다가 실어줬으니까 그때 그것을 받아보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컸을까요? 지금도 서덕출이 태어난 울산에서는 그의 글을 기념하여서 서덕출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서덕출 공원도 실제로 있죠. 이렇게 방정환 선생님은 후계자 양성에도 힘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 인권만큼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죠. 그의 흑역사를 짧게 살펴볼 건데 1927년 김명순 피라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는 종로경찰서에 구속됩니다. 김명순은 그 당시 최초의 등단 작가로 잘 나가는 여성이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로 질투하는 이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야 했는데요. 그녀의 개인적인 연애사도 좀 순탄치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문인들이 자신의 잡지에 사실 무관한 조롱조의 글들을 올렸죠. 그래서 정한 선생님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를 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흑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남성성의 좀 한계를 좀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훗날 이 같이 모욕을 주었던 남성들은 다 친일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이 친일파로 묶이는 오해도 있었죠. 그러고 보면 인간은 참 완벽하기란 힘든 것 같네요. 네, 이 부분은 좀 소개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다방면으로 인간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렸고요. 소년운동가이자 아동문학 작가이자 독립운동가이자 또 문학 콘텐츠 개발자이자 저널리스트였던 우리의 작은 거인 방정환 선생님 덕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5월 5일은 꿀같은 공휴일을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이상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러면은 좋은 날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인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